신세계건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테크건설을 똑같은 내용으로 제목으로 원가세계 매출원가에 대해 반란이라는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유독 이테크건설만 매출원가에 대해서 반란이냐 그러면 뭐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또 있다 하는데 제 레이더에 신세계 건설이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건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서 또 스루풋식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좀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건설에 대한 뉴스 내용들을 좀 공시 뉴스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신세계 건설 다주택 규제 완화 기대 속에 빌리브디 에이블 공급 이런 게 있고, 신세계건설 합리적 분양가 책정 빌리브, 다 빌리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리버런트 26일 특공 진행. 이게 참 제목들을 기자들이 참 잘 쓰네요. 신세계건설 1, 2인 가구 고급형 소형 주거공간 빌리브 디 에이블, 요 같은 거네요. 같은 거가 11월 매일경제는 11월 17일 날 했는데 또다시 12월 23일 날 또 뭐 이렇게 또 뉴스를 냈네요. 날이 갈수록 핵가족화 되고, 그리고 1, 2인 가구다 그러면은 보통 애 낳기 전이래 젊은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저같이 이 노부부에 들어가는, 뭐 심리적으로는 아직 뭐 노부부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법적인 나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런 1, 2인 가구,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생활형 주택이라고도 뭐 요즘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걸 럭셔리하게 이렇게 져가지고 이게 뭐 조간도겠죠.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으로는 매출이 10.3% 증가했는데, 이테크건설처럼 영업이익이 내려갔는데 여긴 더 크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61.9%가 내려갔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으로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왜 크게 하락을 했습니까? 이것을 스루풋 손익으로 좀 설명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 재료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변동비로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또 외주비가 여긴 좀 집어넣는 거로 했기 때문에 매출이 10.3% 증가했습니다만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18.4%나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스루풋률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 금액도 내려갔고 스루풋률도 5.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 뭐 조금밖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익에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핵심적인 원인은 결국 자재대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 하청 건설 업체들의 이 가공비가 외주비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죄송합니다. 물을 좀 가져오면서 좀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영업이익이 97억 발생이 됐는데 스루풋상으로는 75%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3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역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미청구 공사가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회사는 재고자산 내역을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게 없는 건지 모르지만은 건설 자재인지 뭔지, 아니면은 여기에 이테크 건설처럼 완성주택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 있다고 봐지는데 83억 감소했는데 미청구공사가 347억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포괄 재고는 264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 산업은 수주 잔고가 미래 예상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은 거의 뭐 3조 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테크건설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매출은 좀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만은 뭐 유사하지만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3분기까지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업종 쪽에서는 중견 정도, 이테크건설이나 신세계건설이나 중견 정도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테크건설에서 수주 공시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가 이테크건설과 같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대해서 백지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원재료의 사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46.4%로 크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외주비는 7.6%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비가 많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출원가 산식을 파기한 표기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재고자산의 변동을 반영을 안 했으니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총 건설 비용이 매출원가로 인식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출 원가 이 변동비는 17.3%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0.3%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비용, 제조업으로 치면 이제 가공비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금액으로도 여기에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총 건설 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3.1%가 하락을 했으면은 상대적으로 2차적으로도 여기에서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외주비도 많이 올랐겠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오른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의 검증 3단계 중에서 PQ 총 제조 비용, 건설 비용이죠. 이게 264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재고자산의 증감 범위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청구공사 증감액을 말하자면 차감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차이가 남는데 이게 이제 재고자산의 증감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증감액을 이 회사에서는 반영을 안 한 거죠. Q에서는 매출원가 산식대로 역순으로 해가지고 총 건설 비용을 산출해 낸 것이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만은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8억 7,700만 원 들어왔으면은 재고자산이 8억 7,700만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83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놈의 재고자산이 어디로 도망갔냐? 그렇게 되면은 그게 7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요거를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 하죠. 물건을 건물을 져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기가 좀 난감하니까 이거를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로 인식을 하자.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근데 매년 이런 걸 해오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또 7억 2,4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추측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테크건설보다는 약간 좀 회계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736억 원 집행이 됐는데 9.9% 금액상 증가를 했고 직원 수는 그냥 그대로
3분기에 공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소개하기로는 변동이 없다. 연말 이 작년말 그 인원수 뭐를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원 수 변동이 없는 거로 했을 때 이 연봉이 1억 원인 대로 됩니다. 중견기업에서 이렇게 그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결국 이 직원 수가 좀 증가를 했을 것 같은데 분기에는 뭐 또 그 저기 뭐 약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칼같이 활용하는 그런 그 공시 담당자들의 그 자세가 좀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허던 가닥대로 그냥 그 분기에도 직원수 증가액을 표시해주는 아주 친절한 금자씨 같은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친절한 금자씨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건설은 친절한 금자씨가 안 됐네요. 어쨌든 중견기업이 그 대기업 성격의 연봉을 주고 있는 거로 이렇게 일단은 산출이 됩니다. 지급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18.2%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슬로픈율도 떨어지고 제조업에서 말하자면 가정한 동일 방향의 이런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 및 외주단가 상승과 수주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1, 2차를 봤을 때도 분명히 상승했을 거다. 라는 것은 쉽게 유추가 되겠죠. 추론이 되고 뭐 입증 자료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T손익계산과 비성분 데이터 분석에서 가격 상승 추론과 같다 이렇게 이제 다시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건설업 쪽에서는 말하자면은 수주 판매 가격 이게 자기 공사도 있지만은 민관 이런 이 공사에 이 하청공사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원청공사라고 해요. 원청업체한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공사건별로 단가들이 가격이 틀리니까 어떤 판매 가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대로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그런 포맷으로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 재고가 40% 실질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면은 연말에 1조 2천억 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0%가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래 요대로 계약을 하면은 계획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적으니까 한 4%만 매출을 더 시켜보자. 이렇게 됐을 때 재고가 40%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1조 1천억 원대로서 여기 그대로 가져오면은 한 222억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포괄 재고 자산의 증감을 제외했다면 이테크 건설 때는 그 경우를 제시를 안 했는데 이 회사가 비성분의 재고 자산의 변동을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총 건설 비용이 매출원가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건 다음 장에 얘기를 하고요. 원가 회계 논리로는 만약에 40% 말고 40%를 포괄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영업 손실로 나와버립니다. 617억 원. 이게 원가 회계의 가장 맹점인데 그래서 이 맹점을 탈출하려고 벗어나려고 그냥 우린 그런 거 하지 말고 총 건설 비용을 그냥 매출원가로 하지. 이게 아마 공인회계법인한테도 설득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나름대로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란 건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내면은 이 재정원가 내지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산식으로는 우리는 안 할래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이게 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사업계획 세기도 좀 어렵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처럼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제외해서 본다 그러면 재고가 증가하든 말든 또 감소하든 말든 1조 2천억의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265억 원 적자가 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0% 수주가 아니고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을 빨리 끝내가지고 10%만 더 매출 인식을 더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한 75억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재고만 감소한다 그러면은 포괄 재고를 적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수주 매출 인식을 더 일으키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총 건설 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방법이 비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원가 회계에는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재고의 증가도 미리 이익이 났다고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반대죠. 총 건설 비용을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하는 식으로 손익을 계산하면은 반대니까 이것도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매출 재료 변동비를 기준으로 하는 스루프 손익이 합리적이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왜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요거는 뭐 제조업에서 많이 했던 거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스루프식으로 본다면은 똑같이 1조 2천억 원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스루프상으로도 314억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흑자로 돌릴 거냐? 그러면은 이미 마진율은 결정되어 있죠. 이미 수주를 한 가격이니까.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10.5% 중분시키는 재고 회전율을 성공시켜보자. 14.5 회전. 연간 미천국 공사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회전율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공사 진척을 좀 빨리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를 빨리 끝내서 청구가 들어가 가지고 매출 인식을 더 한다 이거죠. 돈은 늦게 받더라도. 그럼 한 1조 4천억 정도 하면은 143억 정도 남는다. 이게 아마도 합리적인 예측 아니겠느냐. 다만 재고를 10.5% 포괄 재고까지 해서 미천국 공사까지 포함해서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고만 감소한다고 그러면은 역시 적자다 이거죠. 변동은 없다 이게요. 그래서 갭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가 크게 458억 차이가 있는데 좀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17,100원이나 내려가 가지고 거의 더블이 내려갔어요. 장부 가격 61%에서 32%로 참 자존심 상하는 거로 말하자면은 존심이 상하는 그런 충격을 받고 좀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뒷받침이 되려면 이익을 좀 내야 된다. 기업으로서는 뭐 오늘도 내일도 이익을 내야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도 또 주식을 사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마트가 최대 주주로 42.7%를 가지고 있고요. 정영진 씨가 이마트의 18.56% 최대 주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건설을 외국인이 5% 이상 된 데만 좀 주로 표현을 하는데 6.12%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세계 건설을 이탱크 건설과 같은 매출원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신세계를 건설하는 영화 신세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건설하겠다. 이렇게 손을 잡고서 가는 업체들이 일단은 매출원가에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나중에 이 소수가 뭐 대세를 이루기를 희망하지만은 역시 그러나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스루풋 회계만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를 빼는 게 그게 실제 우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